저는 오늘 흉가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단돈 한 냥에요. 다들 말렸습니다. 거긴 사람 죽은 집이다. 귀신이 살고 있어. 그치만 저는 귀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굳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제 이름은 김주석, 46살입니다. 아내와 14살 된 아들, 10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3년 동안 남의 집 행랑채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집세를 제때 못 내니까요. 저는 원래 장돌뱅이였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장터를 돌며 물건을 팔았죠. 그런데 몇 해 전 큰 흉년이 들면서 장사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빚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어느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됐습니다. 아내는 바느질로 푼 돈을 벌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아이들은 자꾸만 자랐습니다. 밥을 먹여야 했고 옷을 입혀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건 이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살 돈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싼 집도 최소 10냥은 했어요. 저에게 10냥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두 사내가 수군거리는 소리를요. 왕서방네 흉가 말이야. 아직도 못 팔았대. 그럴 수밖에. 누가 그런 집을 사겠어. 사람 죽은 집인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쉬, 그 얘기는 하지 마. 동네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흉가라. 그럼 싸게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사내들에게 다가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내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요? 사려고요? 네. 만약 값이 맞는다면요. 아니, 이 양반이 제정신이야? 정말 그 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거요? 우리 마을 동쪽 끝에 있소이다. 큰 기와집인데 10년째 비어 있었는데 괜찮겠소? 근데 정말 사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주인한테 가보시든가. 왕석규 영감이라고 읍내 쌀가게 하는 양반인데. 근데 진짜 사지 마요. 그 집은요.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내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왕석규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읍내 쌀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건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석규 영감은 60이 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눈빛이 예리했어요. 흉가를 사겠다고요? 영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값이 맞는다면요? 값이요? 응. 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 집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 10년째 빈 집으로 놔두니 세금만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얼마에 파실 생각이십니까? 영감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 냥?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냥이라니. 보통 기와집이 최소 20냥은 하는데 한 냥이라니요. 너무 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싸게 파시는 겁니까? 영감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뿜어냈습니다. 당신도 들었을 거요.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아니, 죽은 정도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 어떤 얘기들입니까? 밤마다 소리가 난답니다. 우는 소리, 긁는 소리.
그리고 우물에서 냄새가 난다고도 하고, 우물에서요? 그렇소. 그 집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아무튼 그런 소문이 파다하오. 나도 솔직히 그 집은 가고 싶지 않소.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사는 데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집은 멀쩡한 거죠? 집은 멀쩡하오. 기와도 온전하고, 방도 넷이나 되고, 마당도 넓고, 감나무도 서너 그루 있어. 대청마루도 그대로고요. 다만, 영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싫어할 거요.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말이오. 왜요? 그냥 좋지 않게 보는 거지. 흉가는 흉가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안양에 사겠습니다. 왕석규 영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로 네,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후회스러운 인생인거려. 영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소. 그럼 내일 문서를 꾸며 오시오. 도장 찍으면 당신 집이오. 그렇게 저는 단돈 한 냥의 흉가의 주인이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생겼소. 아내는 기뻐하다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좋은 일이요. 다만 그 집이 조금 특별해서 그렇소. 특별하다니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건 아니에요. 흉가라니 아이들은 어쩌려고요. 여보, 들어보시오. 우린 선택지가 없소. 이번 달 말까지 집세를 못 내면 또 쫓겨나요. 아이들이 또 짐 싸는 걸 봐야 한다고요. 아내는 울먹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결정하신 거라면. 사흘 뒤, 우리 가족은 짐을 꾸려 흉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했습니다. 쑥덕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들 정말 저 집에 들어가는구만. 미쳤나봐. 애들까지 데리고 가다니. 곧 후회할 거야. 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마을 동쪽 끝, 언덕 위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감나무가 네 그루나 서 있었어요. 우물은 마당 한쪽에 있었고 두레박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정말 컸습니다. 방이 4개, 대청마루가 넓었고 부엌도 따로 있었어요. 10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데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먼지가 쌓이긴 했지만 썩거나 무너진 곳은 없었어요. 여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청소하면 살만할 거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 여기 방 엄청 커요. 어머니, 여기 마루 진짜 넓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그저 소문일 뿐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안방에, 저는 건넌방에 누웠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사람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살랑살랑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올까? 그때였습니다. 똑, 똑, 똑.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이었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청마루는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똑, 똑, 똑. 소리는 마당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루를 건너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은 음산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똑, 똑, 똑. 소리는 우물 쪽에서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우물 뚜껑은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 그리고 조금 비린 냄새. 저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우물물이 썩었나? 똑, 똑, 똑. 물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두레박을 내려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우물 뚜껑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을 꿨어요. 긴 머리의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밤새 식은땀을 흘리시던데. 괜찮소. 그저 꿈을 꿨을 뿐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집 우물은 쓰기가 꺼림칙했거든요.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사람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아니야? 어젯밤 어땠을까? 무서웠겠지 뭐. 저는 모른 척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한 아낙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0 정도 돼 보이는 인상이 험한 아낙네였어요. 어이, 나으리. 그 집에서 첫날 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물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낙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첫날 밤엔 우물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물 떨어지는 소리 똑똑똑 하고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냥 물소리일 뿐이지. 물소리가 아니에요. 아낙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요, 저 밑에 있는 것이 올라오려고 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를? 아낙네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 마세요. 한 달, 아니 보름만 버티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 아낙네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진짜로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데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둘째 날 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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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또렷하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어요. 그런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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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끼, 끼,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 대청마루 마룻바닥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걷고 있는 것처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끼, 끼. 소리는 제 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참았어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드르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대청마루만 보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그냥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매일 밤 이런 식이라면 가족들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저는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마을 노인들이 모여 낮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막 안에는 정말 노인 서너 명이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상을 시켜 그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들은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저 어르신이. 제가 말을 꺼내자 노인 하나가 힐끗 저를 봤습니다. 뭐야, 자넨? 동쪽 끝 집에 새로 들어온 김주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 흉가에 들어간? 노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그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술 한 사발씩 올리겠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따라 노인들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 하나가 한숨을 쉬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알고 싶으신가? 네, 알면 더 무서울 텐데.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노인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최진사 댁이었네. 최진사요? 그래, 최윤덕이라고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양반 행세도 했어. 기와집 저렇게 큰 거 지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마을에 몇이나 되겠나. 그 양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노인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몰락했지. 하루아침에. 왜요? 빚 때문이야. 최진사가 욕심이 많았거든. 한양에서 사업을 벌인다고 큰 돈을 빌렸는데 실패했어. 그 바람에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됐지. 그래서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했어. 근데 아무도 안 샀지. 너무 비쌌거든. 그러는 사이에 빚은 불어났고 노인은 목을 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 최진사네 식구들이 다 죽었지. 다 죽었다고요? 그래. 최진사 마누라, 딸 둘. 내 식구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노인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건져냈지. 우물에서요? 그래. 내 식구 모두 우물에 빠져 죽었어. 아침에 마을 사람이 발견했지. 우물에서 옷자락이 떠 있는 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물. 그 우물에서 사람이 죽었다니. 그게 자살이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관가에서 조사했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 다만요? 최진사 마누라 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해. 딸들도 마찬가지고. 마치 누가 밀어 넣은 것처럼. 그럼 살인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범인도 찾지 못했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집이 빈 채로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왕석규 영감이 빚 대신 집을 받아갔는데 팔리지가 않았어. 누가 사람 죽은 집을 사겠나. 노인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샀다는구만. 용감하긴. 용감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게. 그 집엔 뭔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술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최진사 내 식구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그게 자살일까? 타살일까? 그리고 왜 밤마다 우물에서 소리가 날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이 으스스했어요. 마당에 우물이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깊고 어두웠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찰랑, 물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은 맑았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이상한 건가? 저는 우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우물 테두리는 돌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돌 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천 조각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푸른색 천이었습니다. 비단 같았어요. 옷감, 조각이 분명했습니다. 누구 옷일까? 최진사 식구들 중 하나일까? 저는 천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단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뭐 좀 알아내셨어요?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건 사실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괜찮소. 이미 지난 일이요. 그리고 나는 진실이 뭔지 알아낼 거요. 진실이요. 이 집엔 뭔가 비밀이 있소. 단순한 자살이 아닌 것 같소.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요? 여보, 매일 밤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조용히 살겠소? 아이들도 무서워할 거요. 아내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더 심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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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우물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그리고 대청마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끼. 이번엔 여러 명이 걷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대청마루에 나가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물 냄새. 축축하고 비린 냄새. 저는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닫아뒀는데. 저는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 밑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하얀 것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한 여자 얼굴. 물속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고 눈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내가 달려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나 밤새 여기 계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물을 봤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꿈이었을까? 아니, 분명 봤는데.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소. 그냥 바람 쐬려고 나왔다가 잠깐 졸았소. 아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7순이 넘은 노인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님, 최진사 일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장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네. 왜입니까? 마을에 좋지 않은 기억이거든. 다들 잊고 싶어 하지. 하지만
저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최진사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네. 다만 욕심이 과했지. 욕심이요? 돈에 대한 욕심 말일세. 최진사는 부자였지만 만족하지 못했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지. 그래서 한양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네. 큰 돈을 날렸지. 그래서 빚을 졌군요. 그렇지. 빚쟁이들이 날마다 들이닥쳤어. 최진사는 견디지 못했지.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양반인데 몰락하는 걸 참을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아니, 이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최진사가 죽인 게 아니야. 최진사는 가족을 죽이지 않았어. 최진사가 제일 먼저 죽었거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우물에서 꺼낸 시신을 봤기 때문이지. 최진사가 제일 밑에 있었어. 그 위에 마누라, 또 그 위에 딸들이 있었지. 그럼 누군가 밀어넣은 거지. 차례대로.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네. 아무도 몰라. 관가에서 조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어. 마을 사람들은 의심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있긴 했지, 왕석규. 왕석규 영감이요? 제게 집을 판. 그래. 왕석규가 최진사한테 돈을 빌려줬거든. 큰 돈이었어. 최진사가 못 갚으면 집을 넘겨받기로 했지. 그럼 왕석규 영감이 증거가 없었어. 그날 밤 왕석규는 읍내에 있었다고 했어. 여러 사람이 증언했지. 그래서 의심만 했을 뿐 잡지 못했어.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굽니까? 이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알면 이 마을이 편하겠지. 무슨 뜻입니까? 자네 눈치 못 챘나?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왜 피하는지. 왜입니까? 죄책감 때문이지. 죄책감이요? 이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 누가 죽였는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굽니까? 이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왜? 저는 우물가에 섰습니다. 이 우물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물을 직접 내려가 보기로요. 다음 날, 저는 마을에서 밧줄을 구해왔습니다. 긴 밧줄이었어요. 저는 밧줄 한쪽을 감나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허리에 감았어요.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우물에 왜 들어가려고 하세요? 뭔가 있을 거요. 진실이. 진실은 무슨, 우리 그냥 살아요. 제발. 하지만 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물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뭔가 썩은 냄새. 저는 조금씩 밧줄을 풀며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발이 물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물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것. 저는 그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비녀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최진사 마누라의 것일까? 딸들의 것일까? 저는 다시 물속을 더듬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게 만져졌어요. 천뭉치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건져 올렸습니다. 보자기였어요. 푸른색 보자기. 아까 우물 틈에서 발견한 천조각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일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차용증, 왕석규, 최윤덕, 백냥. 차용증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왕석규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서.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게 왜 우물 속에 있지? 저는 더 깊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뼈였습니다. 작은 뼈. 손가락 뼈인 것 같았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우물 바닥에 아직도 뼈가 있다니. 시신을 다 건지지 못한 걸까? 아니면 저는 서둘러 밧줄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가웠어요. 숨이 거칠게 쉬어졌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저는 비녀와 보자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발견했소. 이게 뭐예요? 증거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저는 보자기 속 차용증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왕석규 영감이 최진사한테 백냥을 빌려줬다는 증서요. 그게 왜 우물 속에 있었나요? 그게 문제요. 누가 이걸 우물에 던진 걸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최진사가 자살했다면 차용증을 왜 우물에 넣었을까? 만약 누군가 죽였다면 그 사람이 증거를 없애려고 던진 걸까? 하지만 왜 우물에? 그날 밤 저는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 똑, 똑.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우물로 나갔습니다. 우물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우물을 향해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왜 매일 밤 이러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살려줘. 여자 목소리였어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누굴 살려달라는 거요? 우리를 살려줘. 어떻게요? 진실을 밝혀줘. 그리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 그래. 알겠소. 제가 밝히겠소. 다음 날, 저는 왕석규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쌀가게에 들어서자 영감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김나으리 무슨 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저는 보자기 속 차용증을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물에 젖어 구겨진 종이였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왕석규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우물 속에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 네. 최진산의 우물 말입니다.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이게? 영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게 우물 속에 있었는지. 영감은 주저앉았습니다. 늙은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안 죽였어요. 누굴 안 죽였습니까? 최진사 식구들을요. 하지만 의심받으셨죠. 그래요. 다들 날 의심했어요. 내가 빚 받으려고 죽였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이 차용증은
왜 우물에 있었습니까? 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던졌어요. 왜요? 그날 밤 최진산의 집에 갔었어요. 빚을 받으러요. 하지만 집이 조용했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마당에 들어갔는데 우물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걸. 그건 옷이었어요. 최진사 마누라가 입던 옷. 그래서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곤 사람들이 왔지요. 우물에서 시신을 건졌죠. 내구 모두를. 그때 나는 무서웠어요. 내가 의심받을까봐. 그래서 차용증을 우물에 던진 겁니까? 네, 증거를 없애려고요. 내가 최진사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걸 아무도 모르길 바랐어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마을이 작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께선 정말 안 죽이셨습니까? 맹세해요. 나는 안 죽였어요. 영감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영감을 뒤로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만약 왕석규가 아니라면 누가 죽인 걸까? 저는 다시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장님, 누가 죽였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저는 이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장은 담뱃대를 피워 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 네, 겉으론 양반인 척했지만 속은 더러웠어. 소작인들한테 가혹했고 빚 독촉도 심했지.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왔지. 최진사가 몰락할 때 다들 모른 척했어. 심지어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래, 마을 사람들이 다 공범이야. 뭐라고요? 이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어. 하지만 다들 방관했지. 그날 밤 누군가 최진사네를 죽일 때 다들 알고 있었어. 소리를 들었거든. 비명 소리, 물에 빠지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 누가 죽인 겁니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마을 사람 중 하나일 거야. 최진사한테 원한이 있던.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뭐 하겠나.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 다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최진사 식구들은 억울하게 죽은 겁니까? 억울하긴 하지. 특히 마누라하고 딸들은. 걔넨 죄가 없었어. 최진사 잘못인데. 그래서 매일 밤 우물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매일 밤 우물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까?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원혼이 되어서 떠도는 거겠지. 억울하니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진실을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밝히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물가에 섰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저는 우물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죽였는지, 왜 마을 사람들이 침묵하는지 다 밝히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으기로요. 닷새 후, 저는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장을 설득했고,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저는 대청마루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년 전 최진사 가족 4명이 우물에서 죽었습니다. 관가에선 자살로 결론냈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뭘 안다고 그래?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물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았어요. 저는 비녀와 보자기, 차용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우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도 있었어요. 시신을 다 건지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진사는 가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진사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누군가 최진사를 죽이고 마누라와 딸들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는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여러분 중에 범인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맞아!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저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방관했죠. 그날 밤 비명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진사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마누라와 딸들은요? 그들도 죽어야 했습니까? 한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떨궜어요. 여러분은 침묵으로 공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집을 피하는 겁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범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고 증거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뭔데? 이 집에서 죽은 혼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넋을 달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둘씩 저희 집에 찾아와 사과했어요. 미안하오. 그때 우리가 잘못했소. 애들한테는 잘해주겠소. 어떤 사람은 쌀을 갖다 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보름 후, 저는 스님을 모셔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물가에 제상을 차리고 넋을 위로했어요. 스님이 경을 읽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집은 평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아내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단돈 한 양에 산 흉가. 하지만 이젠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는 걸. 사람의 침묵, 죄책감, 그리고 외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요. 마을 사람들도 배웠을 겁니다. 침묵은 때로 범죄만큼 무겁다는 것을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감을 땄습니다. 달고 맛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소. 비록 흉가였지만 이젠 아니오. 그날 밤 저는 우물가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고요. 편히 쉬십시오. 이젠 괜찮을 겁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물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기와집이 고요히 서 있었어요.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족이 사는 평범한 집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늙어 백발이 성성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집에 삽니다.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집에서 정말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무서울 게 뭐 있겠소. 이젠 가족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집에 살던 혼들도 이젠 가족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에요. 단돈 1냥에 산 흉가.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사람의 욕심, 마을의 침묵, 그리고 용서. 저는 이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실을 밝혔을까요? 아니면 침묵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때로 가장 큰 용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